이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할 때 코리아 해리케인이다. 딱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단순히 센터백을 등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센터백을 등지고 공을 잡게 되면은 백라인 자체가 다 모여요. 그리고 2선까지가 모이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있다가 돌아가서 공을 받고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재성 선수가 넘어가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슈팅까지 갔었죠. 네, 황선홍 임시감독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났습니다. 태국과의 홈경기였고요. 월드컵 2차 예선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필요했는데 경기 내용이 뭔가 아시안컵 때 그 어떤 뒤숭숭한 분위기 부진을 씻어주길 바랬던 팬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경기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좀 실망스러웠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당장은 임시감독의 첫 번째 경기고 이 황선홍 감독의 프로필이 어쨌든 지금 당장은 임시감독이니만큼 뭔가 팀을 만들고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짧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선발 명단에서도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선수들을 기존에 뭐 아시안컵 갔다 왔던 명단에 약간 이제 아시안 게임 때 명단에 있던 선수들을 좀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선수 선발이 됐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것들 감안해도 이제 조금 아쉽긴 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느꼈던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포인트라면 아쉽게도 우리 전임 감독 때 아시안컵 때 그 되게 아쉬웠던 그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다 털어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총평은 왜 우리가 답답했는지. 좋은 점은 역시 최전방 공격수 주민규 선수의 그 효과가 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봤을 때 저도 주민규 선수를 일단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나왔을 때 주민규 선수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횟수로 봤을 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본인에게 이제 기대됐던 역할을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전반전에 이제 나왔던 찬스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주민규, 손흥민, 이재성 이제 세 선수가 엮인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김영권 선수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백승호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였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국이 수비 진영 자체가 정렬이 됐을 때는 골키퍼 포함해서 1-4-1-4-1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하는 4-1-4-1 형태로 수비를 했는데 약간 특징이었던 게 뭐냐면은 오른쪽 센터백이 공을 잡거나 혹은 미드필더가 한 명이 위쪽에서 내려와서 공을 잡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진해서 수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약간 4-4-2 형태로 변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쪽 하프에서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이 연결이 됐냐면은 김민재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4-2 형태로 이제 1선이 구축이 됐을 때 이때 이재성 선수가 이 1선의 등 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을 보게 되면 2선의 두 명 사이에서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1선을 관통하는 형태로 패스가 들어왔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이거를 뭐 이제 영어로 표현은 뭐 레이오프라고 하죠. 한 번에 그냥 원터치로 넘겨서 이게 이제 주민규 선수한테 연결이 됐죠. 근데 이제 주민규 선수 뭐 K리그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등지고 받았을 때 센터백 한 명 등지고 이제 공을 키핑하는 데는 뭐 진짜 도가 트인 선수잖아요. 이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할 때 코리아 해리케인이다. 진짜 저는 한 이거 5, 6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해리케인이면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는 뭐 최적의 파트너라고 보시죠. 네, 그렇죠. 딱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이걸 하는 게 단순히 센터백을 등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보시게 되면 이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나왔냐면 여기서 센터백을 등지고 공을 잡게 되면은 백라인 자체가 다 모여요. 그리고 2선까지가 모이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있다가 돌아가서 공을 받고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재성 선수가 넘어가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슈팅까지 갔었죠. 근데 방금 그러니까 뭐 디테일 같은 경우 이제 구체적인 동선이야 사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이 장면이 나옴으로써 그리고 이게 최근 축구로 봤을 때 4-4-2 미들블록을 하는 팀들을 상대로 항상 이제 공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1선의 등 뒤 그리고 이제 2선의 등 뒤였을 때 센터백에 공이 넘어갔을 때 여기서 공을 지킬 수 있는 9번이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서 수비들의 시야가 다 공 쪽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풀려나는 제3의 선수가 뭐 슈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민규 선수를 통해서 좀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장면 자체는 꽤 의의가 있는 장면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반전 중후반 우리가 그래도 계속 상대를 두들기면서 뭔가 가둬놓으면서 이제 그
두들겼던 공격들이 있었는데 주민규 선수 효과가 제가 보기에도 제일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여기서 약간의 이제 제 의견을 좀 추가를 하자면은 이재성, 손흥민이 좀 자유롭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좀 뛰었다는 거. 골 장면만 보더라도 이재성이 이제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뛰어들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반대쪽에 뛰어드는 공간에서 바로 패스를 넘겨받아서 골이 나왔었죠. 그런 장면들만 보더라도 이재성, 손흥민의 그 어떤 프리롤적인 부분들, 그게 주민규 선수의 이 시프트와 함께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아시안컵 때랑 달라진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이랑 약간 비슷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잘 안 됐던 이유를 꼽아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풀백의 높이예요. 풀백의 높이가 뭐냐면은 상대가 1-4-1-4-1이면은 여기서 풀백이 사실은 윙한테 수비를 당하는 위치에서 공을 받을 이유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반전에가 이제 특히 초반 같은 경우가 많이 밀리면서 한 중반까지 좀 흐름이 고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단 상대 1선에 대해서 2대1로 수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가지고 전개를 하고 미드필더가 나와서 받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사이로 받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 근데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표현을 포켓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공략하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여기 있었던 것 자체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콘테 감독이랑 같이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저는 한 단계 또 없던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능력이거든요. 여기서 공을 받았을 때 돌아서고 여기서 원투로 뭐 케인이라고 하면은 그쵸. 나가서 네. 여기서 슈팅까지 간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의식해서 상대가 이 공간을 좁히게 되면은 풀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윙이 공을 받았을 때 윙이 막는 높이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좁혀들었으면은 센터백에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높이에 있어야 돼요. 높이. 그러니까 높이가 완전 풀백이랑 동일선상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인과 라인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4-1-4-1이면은 1의 높이에 있는 거죠. 상대 1의 높이에. 1의 높이에 있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안쪽으로 막았을 경우에는 센터백에서 이걸 유발한 거죠. 이거를 유발해놓고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풀백의 등 뒤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중앙으로 왔다가 나오기 때문에 앞을 보고 공을 받으면은 여기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센터백 3명 왔을 때 여기서 반대쪽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4대3 이미 수적 우위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간헐적이 아니고 계속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아이디어를 그걸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려면은 규칙적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상대가 4-1-4-1이니까 상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계속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양쪽 풀백 높이가 거의 이 높이에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상대 진영까지 한번 올라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좀 높이 가서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간헐적이고 레귤러리티하지 않았다. 네, 오른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좀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네. 있고 그리고 저는 아시안컵 때도 그랬지만 결국엔 상대가 원톱이면은 우리가 백포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적 우위는 여기거든요. 여기서의 2대1이에요. 그리고 아시안컵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오른쪽은 김민재고 왼쪽은 김영건이에요. 왼쪽 김영건은 K리그에서 패킹 수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수비 하나, 둘, 셋, 네 명이 관통당했기 때문에 패킹에서 플러스 4가 된단 말이죠. 센터백 포함해서 뭐 전 포지션 포함해서 K리그에서 패킹 수치가 제일 높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관통하는 이 인사이드 패스 퀄리티가 K리그에선 거의 손에 꼽히는 선수란 말이죠. 근데 빈도도 많고. 예. 여기서 2대1 수적 우위가 나오고 최소한 이거를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걸고 안 걸면 너 막았어? 그럼 일로 나가고 아니면 여기서 뭐 미드필더를 받아서 끌어냈을 때 여기서 돌아설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안쪽으로 좁아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받았을 때 반대쪽 반대 전환 같은 경우도 이제 효과적이게 되는 거고. 근데 김민재랑 김영건이 센터백인데 이 상황 자체가 강요되지가 않아요, 상대한테. 그게 저는 솔직히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약간 또 뭐 결국에는 시간 같은 경우도 없었고 이제 당연히 제한 같은 경우 있었지만
근데 이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솔직히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좀 싶은 거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공격에 이제 집중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태국이 잘했던 부분도 있겠죠. 역습을 좀 많이 내줬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불안점은 어디에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역습을 내준 거는 우리 진영 쪽에서 공을 돌리다가 우리 골대와 가까운 쪽에서 이제 역습을 당한 경우가 네. 많다고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은 기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걸리지 않고 미드필더가 계속 밀려 나오는 형태로 공을 받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받고 그리고 풀백 높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나오는 형태에서 풀백이 공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궁지에 몰리는 거네요. 네, 여기서 상대는 뒤로 갈 수밖에 이제 양자택일이 안 걸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뒤로 가니까 그러면서 밀려나면서 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압박 받았을 때 공 뺏기게 되고 그래서 턴오버 줘서 이제 역습을 당하거나 혹은 이제 전반 초중반까지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죠. 네. 여기서 반복됐는데 근데 선수들의 그냥 약간 즉흥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갔을 때 같은 경우는 진영 끌어올리고 이제 나갔던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 의해서 사실은 좀 상대에게 주도권을 좀 많이 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뭐 저도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고 했지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걱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경기 원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플랜적으로 봤을 때 저는 원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하는 얘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막 야, 이렇게 했어야 됐다. 누구 선발로 넣었어야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코치 입장이기 때문에 코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 플랜 자체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이제 경기 플랜을 이해한다는 게 보통은 규칙적으로 뭐가 반복되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게 분석이고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안 나왔으면은 안 나왔으면 저는 그거는 오케이이긴 해요. 물론 뭐 모르겠어요. 몸 상태가 뭐 선발로 나올 상태가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입국 시기가 좀 늦었던 것도 영향을 좀 받았을 수 예. 있겠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경기에서 결국에 나올 거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플랜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주민규 선수가 일단 나왔다면 뭐 손흥민 선수랑 이제 뭐 이재성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우영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둘은 있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 나오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이제 그냥 양쪽 풀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드필더 뭐 황인범이 될 수도 있고 백승호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구성 자체는 좀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제가 시티랑 뉴캐슬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왼발잡이가 여기서 오른쪽에 있고 오른발잡이가 왼쪽에 있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강인 선수는 공을 가졌을 때 안쪽 드리블이 좋잖아요.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은 많이 내려오죠. 예, 여기서 받았을 때 여기서 자꾸 받게 되면 효과가 뭐냐면은 여기서 단순히 수비 한 명을 제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윙이랑 같은 폭에서 공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다 수비가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되면서 풀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를 확보하고 있게 되면은 풀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죠. 예, 풀백이 여기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미지 아마 상상하시면 잘 생각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혹은 꼭 굳이 들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뭐 황인모 선수가 됐든 백승호 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여기서 주고 받고 하면서 미들이 끌려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다 끌려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이강인의 한 번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 패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 패스는 뭐예요? 풀백이 와서 1대1을 하는 게 아니고 뒷공간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패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진수 여기서 킥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오버래핑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백라인이 내려앉으면서 수비를 해야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를 해야기 때문에 뭐 아시잖아요. 주민규, 손흥민, 뭐 정우영 포함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득점까지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까 막판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11대 11의 상황에 연출 없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개인 기량행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공간만 보고 일단 볼을 건네주거나 전환해주거나. 근데 물론 이제 막판 같은 경우는 백라인이 다 내려앉았다 보니까 이제 파포스트 쪽으로 계속해서 인스윙으로 크로스를 붙여주는 것 자체가 이제 효과가 있기는 했는데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경기 막판 갔을 때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도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공을 가지고 경기를 더 컨트롤함으로써 뭐 스코어를 단순히 얘기하면 스코어가 뭐 1대 0이 됐을 수도 있고 2대 0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같은 경우가 2번, 3번, 4번, 5번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경기를 진짜 프로액티브하게 옛날 그 김판국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액티브하게 컨트롤하면은 그런 상황 자체가 안 오는 거죠. 근데 1대1 상황이 와서 상대가 내려앉아 있고 우리가 거기서 퍼붓는 것 자체가 이미 능동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쪽은 어디예요? 태국이죠. 태국이죠. 왜냐면 뭐 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권을 주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내려앉는 것 또한 자신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주권은 태국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리액션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막판에 밀어붙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밀어붙이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액션을 하는 거고 리액션을 했을 때 찬스가 당연히 오겠죠. 내려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 아시안컵 때 많이 봤잖아요. 이제 뭐 무슨 좀비 축구라고 그런 얘기까지 뭐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저는 오늘 경기에서 똑같이 좀 답보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 리액팅을 이제 선수들이 좀 열정적으로 하면은 뭐 우리 호주전, 뭐 사우디전처럼 마지막에 골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선수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태프 관점에서 봤을 때도 워낙 좀 분위기나 이제 현실적인 제한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전반적인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가 조금 더 분명했다면은 규칙성이 좀 더 나았을 거고 우리 선수들 면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좀 더 높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지금 이 분석이 굉장히 좀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강인이 들어와서도 왜 우리가 굉장히 답답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가. 태국이 수비 라인을 대충 한 이 정도까지 계속 형성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한 20m 정도. 그리고 후반 됐을 때 태국의 수비가 전반보다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앞서 말씀해 주셨더니 포켓 공간을 좁히려는 노력을 태국이 더 많이 공을 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켓 공간에 최전방 공격수를 포함해서 이쪽에서 활동을 해야 될 선수들이 벌어지는 수비가 아무도 없으니까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중앙을 아예 뚫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측면 먼 지점에서 이강인이 공간 보고 파포스트 쪽 아니면 반대쪽으로 주는 킥에 의존돼서 공격이 좀 풀리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중앙은 계속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어떤 태국의 잘 짜여진 후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가 아직 준비된 패턴이 부족했다.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고 느끼는데 근데 과연 이 대표팀이 준비된 상황이 아니게끔 만들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아시안컵 때의 실패 그리고 그 이후에 감독에 대한 어떤 선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았던 만큼 결국 우리가 이 경기 자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마지막 나왔던 상황도 사실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되면은 풀백이 높이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우위를 갈 수 있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막판 상황 같은 경우 이제 백라인이 거의 20m 혹은 그 이하 지점까지 내려앉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윙이 내려와서 풀백이 높이를 가져가죠. 무해안타가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윙이 풀백 맨마킹 자체가 윙이 풀백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냥 윙이 와도 풀백이 와도 윙이 내려가 버려요. 윙이 내려가 버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되나 아니면 이제 한쪽 갔을 경우에는 이제 한쪽은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수비가 되다 보니까 공이 왔을 경우에도 이제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죠. 공간 자체가 때려 죽어도 없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들어가서 거기서의 질적 우위로 해서 찬스가 몇 번 나오기는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간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좀 많이 아쉽다. 이 상황 자체가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왔기 때문에 좀 아쉽다. 좀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마지막에 막판에 한 10분, 15분의 상황이 올 걸 대비했으면은 빼지 않은 상태에서 조규성을 넣어서 2명을 넣어야죠. 내려앉아서 크로스가 이강인 넣고 1대1 상황이 와서 득점이 필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강인으로 인스윙스 크로스를 계속 붙일 거면은 2명을 투 스트라이커를 놔야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한 명을 빼고 그러니까 중간에 빼버리고 이제 손흥민 원톱 갔던 거잖아요. 원톱 갔다가 다시 이제 미드필더 한 명 빼고 다시 조규성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보류해놨어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손톱을 계속 가던가. 그렇죠. 보류해놨어요. 만약에 손흥민 톱으로 계속 갔다면 그건 뭔가 전술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대표팀 자체가 앞으로 이젠 정말 잘 준비해야지. 그냥 오로지 선수들 이름값만으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이길 수 있는 레벨의 시간은 네.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준비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팀으로서 좀 더 잘 정돈되고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하는 거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이제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 시간이 주어지려면 감독, 정식 감독 잘 준비해야 돼요, 진짜. 이게 오늘도 태국전이 보셨을 때 뭐 물론 아시안컵 때도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시사점이 뭐냐면은 신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부족하죠. 부족한데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체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부족하지 전술적으로 준비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또 문제가 없다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대회 이제 뭐 태국 팀도 왔었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 대회 때 이제 발렌시아 팀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딱 그냥 그 부분이에요. 동남아 팀이면은 신체적 기술적으로 부족할 부분이지 나머지 부분에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떨어진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결국에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간 팀 차원에서 그리고 대표팀이라는 결국에는 이제 협회에 속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감독 선임을 포함해서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은 팀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팀들을 상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경기에 대한 장 코치님의 복귀해본 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됐는데 전체적인 총평은 역시 아쉬웠다. 그리고 네. 원정 경기를 앞두고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대표팀, 이 경기만이 아닌 그냥 대표팀 자체가 잘 준비될 수 있는 그림을 하루빨리 우리는 좀 보고 싶습니다.